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마약에서 구출하기 중독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진단과 처방의 강의를 맡게 될 윤영은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경기도 교육청 학부모 교육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정신응급과 마약 중독 진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병원장이자 경기도 마약 중독 치료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화병, 우울증, 자살,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고 또 최근에는 마약 중독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직접 필드에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필드에서 볼 때 청소년과 청년들을 볼 때 가장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소년과 청년들은 아직도 많은 기간을 살아야 가기 때문에 이 청소년과 청년들을 치료하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청소년과 청년들이 왜 마약에 빠지고 마약부터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사례 1입니다. 탁 땡땡이고 여자 16세입니다. 중독사항은 액상대마, 감기약 원암염입니다. 이력을 보면요. 2025년 10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살 충독이 있고 커튼으로 목매 시도를 해서 용인정신병원에 2025년 12월 달부터 입원해서 2020년 1월에 퇴원하고도 학교생활 적응 못하고 자해하고 정신과 약 모아서 먹는 자살 시도에서 4월 1일에 다시 입원했다가 5월 6일에 퇴원한 그런 사례입니다. 퇴원 후에도 집이 7층인데 투신하겠다고 자살사고를 지속되어서 저희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었는데요. 2002년 5월 14일에 남자친구와 집 나와서 모텔에 숨어 있었고 손목 자해해서 경찰에서 응급 입원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응급 입원했고 월요일 날 퇴원했습니다. 응급 입원은 3일 기간이기 때문에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입원했습니다. 왜 입원했냐면요. 부모님 상담해 보니까 응급 입원 시에 경찰에게 말 안 했는데 액상대마를 했었다는 사실을 며칠 전에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이 말로는 중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 때 처음 손댔다고 하고 3학년 때 주말에 한 번씩 했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1학기 때는 안 하다가 2학기 때 간간히 했고 올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마는 안 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감기약이나 수면유도제를 구해서 먹었다고 하며 최근에 수면유도제, 감기약 등을 과량 복용해서 응급실에서 위세책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품행장애, 즉 컨덕 디스오더로만 저희가 생각하고 퇴원시켰는데 다시 계속 상담해 보니까 약물 중독, 특히 액상대마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재입원했고 지금 치료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대학교 성년이 돼서도 계속 중독의 문턱에서 힘들어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저를 안타까게 하고 저희 치료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사례입니다. 황땡땡 남자 19세입니다. 중독사항은 합성대마하고 MDMA 즉 엑시터시고 일본 감기약 원암염입니다. 이력을 보면요. 중학교 1학년 때 재학 중 여자친구의 관심을 받기 위해 손목을 긋는 자해를 시작했고 자해에 대한 수의가 수업 중 감기약을 과다 복용해 쓰러지거나 학교에서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 환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부모의 동의에서 자퇴를 결정했습니다. 다음에 고등학교 검정고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하였다고 합니다. 환자는 컴퓨터 기기에 관심이 높아서 대학에 등록하였으나 학교 수업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결석을 반복됐다고 합니다. 환자와 부모는 추후 재입학을 고려해서 자퇴하였고 자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SNS를 소통하던 여자친구와 일본으로 여행을 갔으며 본원 입원 전 3개월을 부산에서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며 경제활동을 짧게 하다가 지인 권유로 시작되는 약물로 경찰 조사에 진행되어 2020년 4월 달에 본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인 상태입니다. 지금 4월부터 시작해서 5월 달 지금 2개월째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환자가 입원해서도 계속 자살 시도합니다. 자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환자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뭐냐면 이 환자가 2024년도 지금부터 2년 전에 12월 12일 날 약물 문제로 본원 외래 내원했다가 오지 않은 상태였고 2020년에 대마로 적발돼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며 최근에 MDMA 구매한 것이 적발돼서 경찰 조사를 예정이란 겁니다. 이 환자가 2024년 12월 12일 날 저희 병원에 와서 제가 직접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이 부족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해서 치료하지 못하고 중단돼 버렸습니다. 제가 요즘 후회하는 게 뭐냐면 왜 그때 내가 그 환자가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지? 아니 왜 그때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후회감이 많이 듭니다. 즉 청소년과 청년은 위기 개입이 바로 개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개입되지 않다면 그게 더 문제가 더 커지고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현황 개요입니다. 왜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에서 붕괴됐다는 겁니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24년도를 보면 한국의 마약 중독 추세는 세계 평균 29%보다 훨씬 가파른 184%의 증가 추세를 보고 있답니다. 2023년도 국내 마약 사범은 2010년 대비 18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7,611명이 마약 사범으로 적발됐습니다. 그 중에 60.8%인 20에서 30대 마약 사범 비중인데요. 4년 전인 2012년도에 비해서 35%에서 61%로 20대, 30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더 문제적인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2024년도 청소년 마약 사범이 1,477명으로 2011년 대비 36% 급증했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따로 청소년 마약 사범 연도별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 이하 마약류 사법 검거 현황 대검찰청 자료인데요. 2011년도에는 41명이 적발되어서 2020년까지는 142명으로 증가 추세가 둔화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증가 추세가 가파르기 시작하더니 2023년도에는 1,477명이 적발되는 급격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즉 옆에 보시면 36%가 급증했습니다. 2011년도에 41명이 2023년도에는 1,477명으로 급등하면서 12년 말에 36%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2024년 소폭 감소는 649명으로 전년 대비 절반이 감소됐는데 단속 강화와 실제 감소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초범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는 재범 중심으로 갔다면 지금은 현재는 초범이 다수이고 청소년은 대부분 초범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2022년도는 481명인데 2023년도에는 1,477명으로 3배 급증됐습니다. 마약류 사용으로 인해 단속된 청소년이 불과 1년 사이에 3배가 증가했고요. 마약 사용으로 적발되지 않는 청소년까지 포함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가 보통 마약 환자가 1명이라면 적발되지 않는 수까지 전담하면 10명까지 10배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는 1,477명이지만 10,000명이 넘는 마약 사용 숫자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마약 사용뿐만 아니라 마약의 불법 유통 판매까지 청소년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청소년 마약 사용자가 더 늘었냐? 이것은 유통 경로의 디지털화로 인해서 SNS, 다크웹, 암호화폐가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즉 비대면 구매가 청소년 마약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과거 오프라인 시대에는요, 면대면 거래, 즉
공급자가 연결이 필요하고 또 전문 유통 조직이 의존했고 지리적 제한의 존재가 있었고 재범자 중심의 마약 생태계에 있고 청소년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디지털 시대로 바뀐 뒤로 SN, 텔레그램, 다크웰, 비대면 구매가 늘어났고요.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익명 결제가 가능해졌고 전국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고 초범, 청소년 비중이 급증하고 온라인 불법 유통 적발이 4년 새 6배나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이전에는 소규모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다면 지금은 대규모로 공개적으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대체 무엇이 마약인지에 대해서 마약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약을 정리할 부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물은 우리의 신체, 정신, 행동과 감정을 변화시키는 모든 물질을 우리가 약물이라고 거기에 대해 중독된 것을 약물 중독이라고 합니다. 마약은 크게 마약류, 흡입제, 기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그 다음에 대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약은 아편, 헤로인, 코카인, 펜타닐이고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필로폰, 엑스터시, 신경안정제, 다이어트약, 페니데이트, 암페타민이고요. 대마는 대마초, 해시시 오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했던 흡입제는 본드, 부탄가스, 니스, 신나가 있고요. 기타로는 술, 담배, 커피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흡입제와 술, 담배, 커피의 어떤 마약이 많이 사용됐다면 현재로는 마약류, 즉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이 사용하는 주요 마약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물은 필로폰입니다. 메스암페타민인데요. 위험도는 매우 높습니다. 전통적 주요 마약이고 여전히 1위입니다. 정신증, 즉 환각과 망상이 심하고요. 심형의 합병증이 생겨서 위험한 그런 종류입니다. 두 번째로 대마, 합성 대마입니다. 위험도가 높고요. 청소년 입문 약물입니다. SNS 광고가 다수이고 합성 대마는 유해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계속 합성 대마를 했을 때 필로폰과 똑같이 환각과 망상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펜타닐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위험도는 고위험입니다. 미국발 오피오이드 유입 중이고 소량으로도 사망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처럼 이 펜타닐이 주사제나 흡입제로 많이 쓰지 않고 패치 형태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펜타닐 패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 GHB 물뽕입니다. 위험도는 높음입니다. 무색무취이며 음제에 혼합 가능하고 성범죄 악용 사례가 다수입니다. 다섯 번째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향정신성 식용억제제입니다. 위험도는 중간에서 높음입니다. 불법 처방과 인터넷 구매를 하는데요. 여학생, 대학생 다이어트 목적으로 많이 구매하고 있고 이 약 때문에 사망 위험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에드널 ADHD 치료제입니다. 위험도는 중간입니다. 학업 능력 향상 목적으로 청소년이 남용이 많고 있고요. 공부 잘하는 약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최근에는 우리 청소년들은 대마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에드널이나 ADHD 치료를 통해서 점점 마약류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청소년이 위험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의 뇌과학이 있는데요. 왜 청소년의 뇌는 마약에 더 취약한가?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두엽 발달이 미완성됐기 때문에 충동 조절, 위험 판단 능력이 저하됩니다. 두 번째로 도파민 보상 회로가 과민해져서 쾌락 강화, 학습이 더 빠르게 형성됩니다. 세 번째로 신경 가속성이 높으므로 중독 회로 고차가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다시 한번 이걸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예. 중독의 뇌 과학 중에서 도파민 보상회로와 청소년의 취약성에 대해서 보면요. 10세에서 17세까지는 전전두엽이 발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동 억제, 위험 평가 기능이 미완성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쁜 결과 예측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런 마약류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세에서 24세까지는 보상회로 과민 시기입니다. 도파민 방출이 성인보다 더 강하고요. 마약의 쾌락 효과를 더 강력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 마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전전두엽이 완성되는 25세 이후부터는 충동 조절 능력이 가능해지나 청소년이 형성된 중동 회로에 잔존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임상적 시사점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은 성인보다 훨씬 빠른 중독이 진행됩니다. 성인은 전두엽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한데 청소년은 전두엽이 발달 중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더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회 사용도 강한 조건화 형성이 가능합니다. 마약 자체가 한 번의 사용으로 인해서 중독으로 가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우리가 알코올이나 담배 같은 경우는 여러 수회 동안 하고 여러 차례 해야지만 마약은 한 번으로도 강한 조건화 형성이 가능해서 중독이 쉽게 됩니다. 세 번째, 인지, 학업, 사회 기능 손상이 심각합니다. 한 번의 마약으로 인해서 인지나 학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더 마약을 쓰다 보니까 중독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네 번째, 조기 개입 시 뇌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은 아직 전두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단약을 한다면 회복 속도가 더 빠릅니다. 다섯 번째, 처벌보다는 치료 재활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은 아직 병식이라든지 어떤 사고가 완전히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한다면 더 나쁜 것을 배울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처벌보다는 치료 중심으로, 재활 중심으로 간 것이 더 정신건강의학적 소견은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근거를 보면요. 외로움, 사회적 고립이 높을수록 삶의 의미 인식이 낮을수록 마약 긍정 인식 및 사용 의도가 상승된다고 2024년 대학교 실태조사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또래 압박이 청소년과 대학교 마약 입문의 주요 경로라고 합니다. 즉 호기심과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마약으로 많이 입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마약은 어떻게 뇌를 중독시키는가? 마약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약물은 중독의 초기, 중기, 후기에 단계를 거칩니다. 초기는 나타난 것처럼 호기심과 스트레스로 시작합니다. 즉 마약을 하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그런 호기심이 있고요. 또 옆에 있는 친구가 한번 해봐. 이게 머리가 좋아지는 약물이야 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 쾌락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감도하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 남용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 문제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조절이 실패되는 중독의 상황에 가게 되고 그러면 의존하게 되고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중독은 조절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추후에 설명했지만 금단 증상이나 내성이 생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정적, 사회적, 직업적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독은 뇌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약은 얼마를 해야지만, 몇 번 해야지만 중독하느냐라는 그런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마약 사용도 우리의 뇌와 신체를 망가뜨립니다. 다른 중독은 알코올이나 담배는 여러 번 사용해야지만 뇌가 망가지고 폐가 망가지는데 마약은 한 번 사용으로 인해서 폐라든지 우리의 모든 몸들이 망가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약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가장 먼저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급격한 감정 변화나 우울증이 잘 생기고요. 두 번째, 충동 조절 저하로 인해서 폭력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세 번째, 주의 집중력 저하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또 마약을 사용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네 번째는
환청, 환시 등 환각이 생기며 망상 등의 정신병 증상이 생겨서 실은 이게 조현병과 약물에 의한 이런 환각이라든지 망상은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 마약이 이 뇌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전체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얼굴입니다. 마약을 계속하다 보면 치아나 코뼈 손상이 있어서 치아가 다 빠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일단 피부에 피부병이라든지 급격한 노화가 생깁니다. 즉 주사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피부에 괴사라든지 노화가 쉽게 발생합니다. 세 번째,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중독은 환청이나 환시, 무기력 우울증이 생깁니다. 마약으로 생기는 우울증은 우리가 생기는 우울증과 약간 패턴이 틀립니다. 보통의 우울증은 정말로 힘이 없고 정말 우울한 증상이라면 마약에 대한 우울증은 무기력함이 더 심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장과 폐는 심장마비나 호흡 정지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 배는 복통,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약의 금단 증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을 하다 보면 금단 증상과 내성이 잘 발생합니다. 금단 증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약물을 사용한 다음에 약물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내성은 마약을 계속 사용하는데 이전에는 하나를 가지고 그 효과가 나타났다면 이제는 하나가 안 되고 2개, 3개가 많이 늘어난 것을 내성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다시 마약을 재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내성보다는 금단 증상이 크기 때문에 그 금단 증상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의 금단 증상은 금단 증상으로 나의 신체, 마음, 사회생활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마약을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보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무기력감, 우울, 불안, 감정 기복, 환각, 불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체적으로는 통증, 근육총,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발열, 오한, 땀, 복통, 설사, 손떨림이 있고요. 사회생활로는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사회적 단절, 범행 등을 하게 돼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행 대응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단속 위주로 하다 보니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예방과 치료의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교육을 문제점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교육의 문제점 첫 번째가 뭐냐면 학교 마약 예방교육은 연 1회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시하고는 있지만 형식적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효성 있는 커리큘럼이 부재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했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학교나 대학 자체 실태조사가 의무화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현황 파악을 해야지만 치료라는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현황 파악이 안 되다 보니 치료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법 제도에서는 첫째, 온라인 마약 유통 모니터링 인력 예산이 부족해서 모니터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의료용 마약성 약물 처방 감시가 미흡합니다. 세 번째, 다크웹 암호화폐 추적 기술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즉, 마약 판매상들은 뛰고 있는데 법은 걷고 있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치료 재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전문 마약 중독 치료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니, 없습니다. 두 번째, 치료 감호나 처벌 이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약물적인 부분에서 상담할 상담 인력도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번째, 사회 환경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다가 조사했을 때 84%가 나왔습니다. 즉 제가 치료하는 환자 중에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구입했지? 인터넷으로 다크웹으로 30분이면 마약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마약이 이전에는 고가로 사용했다면 지금은 피자값 한 판 값으로도 이 마약을 살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정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마약에 대한 낙인이
치료 진입의 장벽입니다. 특히 청소년 입장에서는 청소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보호자 함께 상의하는데 청소년과 보호자가 마약에 대한 병식이 없기 때문에 이 마약을 하면 자기 자식이 문제가 있다고 그런 낙인 효과 때문에 치료에 더 접근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또래 집단 압박 대응 프로그램이 부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약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한 아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계속 또래에 전염을 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래 집단에 대한 그룹적인 치료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외 선진 대응 사례와 한국의 어떤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은요, 기본 철학이 주로 처벌 중심입니다. 무조건 그건 잘못됐어, 그러니까 무조건 벌을 받아야 돼 라는 처벌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두 번째, 예방교육도 연일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치료 접근성은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청소년 특화가 미흡하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청소년 사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40대, 50대가 필로폰이라든지 대마의 중심의 역할을 섰다면 지금은 10대, 20대. 더 문제는 10대 중후반부터 합성 대마나 필로폰을 접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선진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기본 철학이 예방, 치료, 처벌 균형입니다. 예방 교육은 그 뒤에 설명했지만 SBIRT라고 의무 선별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치료 접근성은 약물 법원이라든지 MOUD라는 그런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특화는 학교 기반 예방을 의무하고 있고요. 그런 성과로서는 오피오이드 사망 감소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펜타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미국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극복하고 있습니다. 유럽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입니다. 기본 철학이 중독은 보건 문제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은 학교 정규 교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치료 접근성은 비범죄와 다양한 치료를 연계하고 있고요. 청소년 특화는 청소년 전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과는 마약 사망이 90%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럽도 굉장히 마약으로 힘들었는데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대응 사례를 통해서 마약 사범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중도의학 전문가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마약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예방, 조기 발견, 치료, 재활의 연속 손상이 접근해야 합니다. 예방만 혼자 따로 해서도 안 되고 치료만 따로 해서도 안 되고 재활만 따로 해서도 안 되고 이게 연속적으로 가야 합니다. 즉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조기 발견하고 치료 재활 체계를 운영하고 법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지지망을 강력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도 통합치료재활회복 시스템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치료 시스템입니다. 제가 2023년도에 12월 달에 미국 출장을 갔습니다. 마약 관련 출장을 갔는데요. 가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갖고 갔습니다. 그래, 우리가 치료만 잘하면 되지. 그리고 재활이나 회복은 지역사회에서 할 거야 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동부에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을 가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병원에서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재활도 하고 회복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 시스템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치료하는 것을 보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경기도 통합 치료 재활 회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환자가 외래에 있다가 입원해서 퇴원해서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저희가 이렇게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이겁니다. 환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치료 체계를 만들고
재활 체계를 만들고 회복 체계를 만들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절대로 마약은 단기 게임이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에 속도를 너무 많이 높이면 조금 갖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 예방, 치료, 재활, 회복이라는 그 연속적인 시스템에 있을 때만이 환자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정규 교육, 대학 의무 실태조사,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융합이 돼야 합니다. 첫째, 초중학교는 마약 예방 교육을 연 1회가 아니라 연 2회 이상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게임과 SNS 연계 인터랙티브 예방 콘텐츠를 해서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뇌과학 기반 쉬운 중독 교육 컬러크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해서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꿈으로 행동을 바꾸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는요, 입시 스트레스와 식욕 억제제 남용 특화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약에 너무 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공부 잘하는 약은 분명히 부작용이 생기고 중독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래 압박 대처 기술 훈련입니다. 친구가 그것을 권유했을 때 그 권유를 내가 거절했을 때 내가 왕따가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생기지 않도록 또래 압박 기술 훈련을 해서 거절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학교 보건교사 마약 선별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 학교마다 보건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보건교사들에게 마약을 대처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는 대학별 마약 실태조사 의무화, 상담센터 연계 조기 개입 시스템, 학생처 보건소 지역 중독 관리센터 연계망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촘촘하게 예방교육을 통해서 마약의 중독으로부터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외국에서 지금 조기 발견, SBIRT라는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S는 선별검사 스크린입니다. 학교, 대학, 응급실에서 마약 사용 선별 도구로 적용해서 먼저 선별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BI, 브리프 인터벤션, 단기 개입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개입해야 합니다. 방종하면, 놔둔다면 더 문제가 커질 뿐입니다. 세 번째, RT, Refer to the 치료, 전문 치료로 연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기 개입해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까지 치료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전문 치료에 연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를 보면 미국 데이터에 보면 SBIRT 적용 시 청소년 마약 사용이 30에서 40% 감소되는 통계가 있고요. 치료 진입이 2배나 더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간호대 SBIRT 교육 의무가 필요하고 학교도 이런 SBIRT 치료가 선별검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치료 재활 체계 강화입니다. 왜 예방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마약 중독으로 진입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만일 예방이 실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치료하고 재활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보다는 치료, 약물법원 청소년 특화 재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보면요. 전문 마약 치료 기관이 전국에 5개 미만입니다. 그 중에 청소년을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한두 개 정도. 세 번째로 치료 재활 체계 강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예방을 통해서 마약 중독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아무리 예방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청소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와 재활 시스템으로 체계가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보다는 치료, 약물법원, 청소년 특화 재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행 체계의 문제점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전문 마약 치료 기관이 전국에 5개 미만입니다. 그 중에 청소년만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은 한두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확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함께 한걸음 센터가 지금 2024년도에 17개소가 있는데 더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더 많이 상담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입원 치료 사후 관리 재발 방지 연계가 거의 없습니다. 입원 따로, 치료 따로, 예방 따로, 재활 따로 이런 분절이 아니라 연속적인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낙인 효과로 자발적 치료 진입이 회피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5번째로는 재정적 부담으로 치료 중단율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개선 방향은요, 우리도 미국처럼 약물 법원이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이 필요합니다. 약물 법원에서 처벌보다는 치료적인 치료 명령으로 인해서 구치소나 교도소로 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재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높이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전용 외래 집중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은 성인이 아닙니다. 청소년만 전용으로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기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약물 보조 치료 청소년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약물 가이드라인이 거의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 복귀 지원 사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족 참여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가족이 왜 중요하냐면요, 환자 혼자나 청소년 혼자로는 도저히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족과 부모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법이나 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법, 제도 정비 및 디지털 대응입니다. 이전처럼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로 대응해서 예방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 유통 차단과 처방 감시 비범죄화 논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판매책을 확실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온라인 마약 유통 차단입니다. AI 기반 SNS, 다크웹, 마약 광고 자동 탐지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고요. 암호화폐 거래 추적 전담 수사 인력을 확충해야 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서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의 마약 범죄자들을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의료용 마약 처방 감시입니다.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향증성 의약품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식욕 억제제, 수면제 처방 이력 데이터베이스 공유가 필요하고요. 불법 처방 의료인의 제재를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이 마약이나 여러 부분들이 의료인을 통해서 대량으로 배포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비범죄화 정책 검토입니다. 단순 소지, 사용자는 처벌보다 치료 명령이 우선돼야 되고, 포르투갈, 독일 사례 참고한 정책 설계를 연구해야 되고, 청소년 초범, 형사 처벌은 의무 치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독의학 관점에서 디지털 치료 기계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기반 개입으로 치료 접근성을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디지털 치료 기계가 특히 효과적인 이유가 스마트폰 친숙도가 높고 익명성이 보장되고 낙인 없이 접근하고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즉, 첫 번째 갈망 시스템 모니터링입니다. 디지털 바이오마커로 갈망 발생 전 조기 감지해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CBT 프로그램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모듈려 하고 재발 방지 기술, 거절 기술을 훈련합니다. 즉, 거절 훈련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그것이 행동으로 바꿔서 마약, 단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 AI 동기 강화 챗봇입니다. 24시간 접근 가능한 MI 기반 챗봇, 치료자와 접촉 전 1차 개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번째, 복약 순응도 추적입니다. 약물 복용 시간 패턴 모니터링,
단약 시 자동 알림, 임상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디지털 치료기기를 활용한다면 성인보다 청소년에서 훨씬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결론과 핵심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의학 전문가가 바라본 청소년 마약 문제 해결의 5대 과제를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처벌 중심에서 공중보건 중심으로 중독은 뇌 질환이며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약물 중독은, 특히 마약 중독은 암처럼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이 아니라 서로 노력하고 치료한다면 가능한 뇌 질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환자나 보호자들이 납득을 하고 치료적인 부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항상 안 돼, 못한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방의 선행입니다. 학교 정기 교육에 의무화하고 SBRT 모델 도입으로 조기 발견 체제 구축입니다.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그런데 그 예방을 중심이 학교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효과적으로 한다면 저는 이 마약 문제가 치료 불능이 아니라 치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청소년 전용 치료기관 및 약물법원 전국 확대, 사례관리 연속성 보장입니다. 예방을 통해서 다 예방했으면 좋겠지만 예방을 통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치료적인 접근을 통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디지털 대응 강화입니다. 온라인 유통, AI 차단, 디지털 기반 예방 치료 프로그램 제도권을 편입시킨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낙인 해소입니다. 중독 재활자의 사회복귀 지원, 가족 또래 참여 프로그램의 연결망 구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낙인 효과를 주는 겁니다. 누구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다면 저는 단약이 연구이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이론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으로 했는데 실질적인 부분에서 우리 한번 이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약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5가지 방법을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간단하게 분명히 거절하세요. 나는 마약을 하고 싶지 않아. 노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의지입니다. 한번 마약에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노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마약을 할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을 피합니다. 여러분, 금묵자 흙이라고 우리 한자에 하잖아요. 검은 데 가면 검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장소에 가지 않은 겁니다. 마약을 하지 않는 장소에 가지 않는다면 마약으로부터 노출될 확률은 줄어듭니다. 세 번째, 타인이 주는 음식과 음료, 약은 먹지 않습니다. 호기심으로 누가 주는 공짜 음료나 또 호기심으로 약을 복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물과 그 음료수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 약은 의사가 정해준 용량과 방법으로만 복용합니다. 좀 더 효과적인 부분을 보이기 위해서 자꾸 용량을 늘리거나 횟수를 늘린다면 나중에 그것이 중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다섯 번째, 블로그 SNS를 통해서 약, 건강식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정기적으로 먹는다면 그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약을 불법으로 구매하고 그것을 과량으로 복용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약으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거절하고 마약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피하고 타인 주는 것을 먹지 않고 의사가 처방해준 용량과 방법으로 복용하고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약, 건강식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또 두 번째로 마약으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째, 마약으로 인해 협박을 받고 있거나 고민일 때는 동료나 친구에게 상의하는 게 아니라
어른과 병원에 가서 상의한다는 겁니다. 일이 커질까 하는 두려움에 혼자 또래끼리 해결하다 보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렵지만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문제는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문제가 다 발생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어른과 상의하고 병원에 온다면 치료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문제가 다 커진 다음에 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Q&A인데요. 제가 한 2가지 정도 Q&A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고 그 외에 Q&A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Q&A입니다.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고 치료받고 싶지만 마약을 한 게 알려져서 처벌할까 봐 병원에 못 가겠어요 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즉 마약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이 저희 병원에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검사를 하고 상담을 합니다. 물론 그 검사에 양성이 나오더라도 저희는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마약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에 방문하면 비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치료하지 않아서 그게 문제가 돼서 경찰에 걸리면 그게 처벌이 되는 거지 병원에 와서 치료한다 그래서 전혀 저희가 신고할 의무가 있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신고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병원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료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고민해요. 물론 병원에 와서 외래를 치료를 받고 입원 치료하면 돈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약물 중독자, 특히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를 잘 받게 할까 고민하다가 치료비 지원 제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공단에 더 80%를 해결해주고 20%인 자기 분담금을 국가나 시도지사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돈을 들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중독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보건복지부와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